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주말이면 거세지는 장맛비, 이젠 좀 지긋지긋해집니다. 벌써 3주째 주말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도 중부적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에는 빗줄기가 약해지겠지만 안개 끼는 곳도 많기 때문에 운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월 28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돼 마포구청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글로벌 가구 공룡 이케아가 고양시에 2호점 개점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가구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 10년이 지났지만 학교가 부족해 여전히 장애 학생들이 교육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 실증단지 입주 경쟁률이 3.86대 1로 나타난 가운데 기획부터 탄생 과정을 짚어봅니다. 어제 마포구청장과 부구청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마포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마포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어제 입건됐다고 하는데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어제 마포구청장과 부구청장이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마포구가 지난해 정화조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업체 대신에 다른 기업에 사업권이 넘어가도록 개입한 혐의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이 구청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마포구청이 곧바로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예.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포구는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구는 지난해 2월 정화조 사업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는 최종 선정 조건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제시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사회적 기업 인증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차손이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재선정했을 뿐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이 최종 선정 과정에서 구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교체했다는 건데 자, 앞으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먼저 경찰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업 계획서 등 업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증거로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박홍섭 구청장과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포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취재 기자가 취재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엔 장애 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겠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이 장애 유무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학업을 포기하는 장애 학생들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특수학교 수가 모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이 특수학교가 하나뿐인 남양주 권역은 교육 불평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김정필 기자. 네,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경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방학이라서 그런가요? 학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이 경은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네, 경은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전공 과정이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 장소인데요. 현재 2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지난 25일부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예. 경은학교는 경기도가 분류한 특수교육지역 구분으로 16권역의 유일한 특수학교입니다. 예. 16권역엔 구리시와 남양주시, 가평군이 묶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곳에 특수학교가 하나뿐인 셈입니다. 그런데 혹시 특수교육 대상자가 적어서 즉 이 장애 학생들이 적어서 특수학교도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행인데 현재 16권역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1,326명입니다. 네. 지난 19일 열린 남양주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최근 자료인데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학교가 늘지 않아 75명이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또 남양주시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54명이 하남 성광학교로 9명은 양평 창인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장애인 부모의 남양주 지부는 통학 시간에 1시간 30분이 넘게 들어 아이들이 지쳐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특수교육 대상자는 의무 교육이고 또 비용 또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특수학교 설립을 안 해주는 겁니까? 네, 우선 학교 부지 찾기가 쉽지 않고 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오해하는 님비 현상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7권역인 시흥 광명과 16권역인 남양주시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교육청은 해당 권역 자치단체가 부지를 찾아주면 이를 매입해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데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4년에 남양주시가 내놓은 부지 2곳은 모두 학교 부지로 적합하지 않아 학교를 짓지 못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인근 지역은 2018년 양주시를 시작으로 용인과 의왕시에 특수학교가 하나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결국 이 특수교육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났어도 이 최소한 경기도, 특히 남양주 권역은 나아진 게 없다는 말이네요. 네, 경운학교는 특수교육법이 개정된 2007년에 착공해 2008년에 개교했고 올해 10번째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동안 남양주시는 인구가 50만 명에서 67만 명으로 늘었고 곧 70만 명을 넘게 되는데 특수학교는 여전히 경운학교 하나입니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 시설의 확충 등을 자치단체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양주시가 임무를 방기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 배치율은 14%대로 떨어졌고 전국 평균인 28.9%보다 낮고 경기도 평균 23.2%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남양주권 장애 학생들은 특수교육 불평등은 물론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교육 불평등 또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들의 부모들은 남양주시 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9월 특수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경운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그동안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장애를 가진 것도 불편한데 이 교육 격차까지 더해지면 자칫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남양주시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서 5톤 화물차가 카센터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이모 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화물차가 돌진한 카센터 건물은 벽체와 가스배관 일부가 파손돼 복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주행하면서 화물차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불씨를 잡는 데 안간 힘을 씁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강북구 월계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SUV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차량 주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보라색 연기가 하늘을 메웁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북한산 인수봉을 등반하던 등산객 박모 씨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조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자 박모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올 하반기 수도권 서북부 일대 상권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구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 고양점 개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파에 대한 우려 속에 지역 가구업계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고양시 원흥지구에 문을 열 이케아 2호점입니다. 연면적 16만 4천 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같은 건물 안에 롯데 아울렛이 함께 들어섭니다. 이에 앞서 8월엔 차로 10분 거리에 대형 가구 브랜드를 포함한 스타필드 고양도 개장해 대규모 상권이 형성될 전망. 자연히 지역 가구 상인들은 매출 감소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 공세를 하다 보면은 소규모 영세업체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력 딸리고 인력 딸리고 물품 공급 딸리고 그러다 보면은 경쟁력에서 딸릴 수밖에 없죠. 이에 지역 가구업계가 자구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대기업의 자본력과 유통망에 맞서 무엇보다 가구의 품질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품질 원자재를 사용해 평균 수명이 길고 저렴한 가구부터 수입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구 수리나 교환 등 구입 후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손님들이 구입해서 직접 조립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직접 집에까지 가서 설치까지 끝나는 그런 가구를 구입하시면은 특히 직영 공장에서 제작해 유통 과정 없이 가격을 낮추면 그만큼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9월 이사철을 앞두고 파주 운전가구단지는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동안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가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신혼부부로서는 한 8가지 정도를 200만 원 밑으로 지금 구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사하시는 분들도 한 500만 원 이하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구매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가구업계는 이 같은 노력이 하반기에 밀려올 대규모 상권의 여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아입니다. 노원구의 에너지 제로 주택하우스가 주인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주택에도 에너지의 개념이 도입되며 상용화의 첫 걸음을 걷게 됐는데 기획에서 탄생까지의 과정을 천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이 땅이 에너지 제로 주택이 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선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노원구가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민선 5기 출범 때부터입니다. 에코센터 개관과 녹색 커튼 사업, 미니 태양광 등 지역을 녹색 도시로 만들자는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에너지 제로 주택도 그중 하나. 시작은 명칭이 조금 다른 제로 에너지 하우스였습니다. 구는 지난 2012년 자체적으로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기본 구상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시는 아파트만 3개 동, 세대수도 지금보다 적은 112세대였습니다. 노원구에서는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실제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주택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이 사업이 추진됐고요. 당시에는 초기에는 저희가 아파트 3개 동 112세대 규모로 이 사업 기본 구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는 1년 앞서 매입됐습니다. 1995년 중계동 택지 개발 시 학교 용지로 조성됐지만 교육 수요가 없어 사실상 방치됐던 땅을 노원구가 사들인 겁니다. 11,000여 제곱미터 부지의 가격은 63억 원. 이 중 절반은 공원으로, 절반은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만들려고 했던 게 노원구의 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생겨서 이 땅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여기에 소위 에너지 제로 주택을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절반만 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절반은 또 그 동네 주민들이 이런저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구가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집중하던 2013년 큰 기회도 찾아옵니다. 국토교통부가 에너지 실증단지 공모를 진행했고 노원구가 당선된 겁니다. 실증단지 연구비 240억 원이 국가에서 지원됐고 250억 원에 달하는 건축비는 국비와 시비, 시특별교부금과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90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 실증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가 투입한 예산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89억 원 정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라 대구시는 대충 청와대 백으로 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든지 실제 내용 준비가 좀 부실했다고 하는 것 같고 세종시하고 이제 노원구가 이제 경합을 했을 텐데 그냥 들리는 말로는 아주 근소한 차로 저 자치단체 의지 항목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한편
은편구는 에너지 실증 단지를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으로 특화시킬 예정입니다. 입주민들끼리 직접 청소하고 유지 관리까지 도맡아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자립주택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여주와 성남을 오가는 경강선을 타고 가다 보면 초록색으로 그려진 세종대왕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논 위에 세종대왕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건데요. 현장에 오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광활함하게 펼쳐진 논 위에 벼가 익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여주시와 성남시를 오가는 경강선 철로도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 지금부터 보실 드론 촬영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지리 1095번지에 있는 8필지에 이르는 논 위에 세종대왕의 어진, 그러니까 초상화가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른바 논아트라는 것인데요. 자주색과 노란색 등 저마다 색이 다른 벼를 지난 5월에 파종해서 그 다채로움으로 논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세종대왕 명품 여주와 농사직설 등 다양한 문구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라는 여주시의 캐치플레이즈를 담아낸 것입니다. 논 위에 그려진 세종대왕의 초상화는 수확기인 11월 초까지 만나볼 수가 있고요. 수확한 벼는 이웃돕기에 쓰이거나 여주시의 특산물 축제인 오곡나루 축제 때 사용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 그동안 성동구에는 소방서가 없어 이 광진 소방서가 성동구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호와 옥수 지역의 경우 이 출동 시간이 15분 이상 소요돼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성동 소방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3시 28분 긴급 출동 사이렌이 울리고 대원들이 급히 뛰쳐나갑니다. 이들이 사고가 발생한 금남시장 한 노래방에 도착한 시간은 3시 33분, 정확히 5분이 걸렸습니다. 상황실에선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추가 대응을 지시합니다. 금호동도 늦어도 5분 안에 늦어도 7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그 금호동 같은 경우는 중부소방서 인접해 있어서 상황을 유기적으로 한다면 골든 시간 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동소방서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 소방서엔 현장 대응관 사무실과 종합민원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선 232명의 소방대원과 32대의 소방 차량이 30만 주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성동구는 6,700여 개의 소방 대상물이 있고 매년 200건이 넘는 출동 상황이 발생했지만 소방서가 없는 탓에 재난 상황 대처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호 옥수 지역의 경우 광진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빨라야 15분이 걸리는 탓에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동 소방서는 성동구 한가운데 위치한 만큼 전 지역 5분 출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성동 소방서 개설된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자체적으로 소방력이 이제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소방력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 이어 내후년 금천구에도 소방서가 생기면 서울시는 1자치구당 1소방서 체계가 완성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마포구는 지난달 정부의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마포 음식 문화거리가 선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용강동 일대의 상권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통 상권과 새로운 분야 육성을 두고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마포구 용광동 마포 음식문화거리입니다. 주물럭과 돼지갈비 등으로 유명한 이 거리는 최근 몇 년 사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즐비했던 주물럭과 돼지갈비 업소는 30% 이상 줄었고 전체적인 매출도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게 상인들의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주민 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쪽이 사실 샐러리맨들 빼고는 젊은 층들이 찾는 곳이 아니거든요.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고 그다음에 잊혀져가는 이 거리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 모든 분들한테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 소비 흐름이 유행을 찾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홍대에서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으로 이른바 뜨는 상권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비층들도 원하는 지역을 골라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용강동의 경우 전통적인 먹거리인 주물럭과 돼지갈비는 여전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먹거리를 제외한다면 토종 이지함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강동 지역에서 문화나 볼거리 요소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이곳 마포 공영주차장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복합문화공연장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셈입니다. 상인들은 대형 극장을, 정치권이나 자치단체는 복합문화공연장을 지어 외부 관광객 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객이나 소비층 유치를 위한 새 단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NS 맛집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제 우리 거리를 아름답게 디자인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홍대 앞에 찾는 700~800만 명의 외국인들 이거들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이 돼야 되겠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존 상권의 강화만큼이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젊은 소비층이 좋아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상인들은 그 돼지갈비 같은 전통적인 부분, 그러니까 먹거리를 더 강화시키고 시나 구청에서는 젊은 애들이 마포만의 색깔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먹고 나서 다음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고기도 먹고 옛날 문화도 좀 즐기고 60년대, 50년대 분위기도 좀 즐기고 한다면 주물럭과 돼지갈비로 대표되던 마포구 용강동. 계속되는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선 정통성을 살리면서도 젊은 층을 위한 변화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통치자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 2000년 전 플라톤이 물었던 이 질문에 시원하게 답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사는 권력을 갖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지만 권력을 악용하는 작금의 욕심들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도자를 뽑은 유권자를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부정한 권력. 대체 권력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금요일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